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주요 지수 모두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S&P 500 지수는 비공식 추산으로 연간 16.39% 상승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초대형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AI 기업 오픈 AI, 엔스로픽이 올해 상장을 준비 중으로 새 기업이 조달할 자금은 수백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은 수출을 통제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출 허가를 받은 44개의 기업만 은을 반출할 수 있으며 히토류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가 적용된 만큼 글로벌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연간 기준 하락세로 마감하며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정책 기대 속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미중 통상 갈등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2026년 1월 2일 첫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제작진은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쪽에서 증거금을 2차례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원자재 단에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마지막 거래일에 이 마진콜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되기는 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하게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인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K9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연 소식이 들렸지만 다행히 천무 쪽에서는 추가적인 수출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 폭발로 디램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도 같이 반영이 되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5년도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수익률보다도 오히려 금과 은 쪽에서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각각 66%, 14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과연 2026년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첫 방송입니다. 일단 오늘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첨단은 맞고 성숙 공정만 오케이입니다. 미국 쪽에서 반도체 장비 반입과 관련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서 일단 숨통이 좀 트인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해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라이센스를 승인했습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아시아 반도체들이 이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속에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예외적으로 다 인정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이제 TSMC는 난징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의 업체별 승인 없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쨌든 난징 공장의 생산과 고객사의 납품이 끊기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한 것으로 TSMC도 이제 팹이죠. 이제 공장 운영과 제품 인도가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장비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31일 날 만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정식 모두 수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에 이제 TSMC 난징에 대해서 1년짜리 포괄 라이센스를 내주면서 미국산 수출 통제 품목을 개별 벤더 승인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TSMC 난징 공장은 16나노미터 등 비교적 성숙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매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최첨단 3나노라든가 2나노 같은 최전성 공정이 아닌 만큼 미국이 첨단 기술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중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은 일정 부분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궁금하실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혹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비슷한 형식의 미국 수출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중국 내 D램과 낸드 생산 라인도 당분간 큰 차질 없이 가동될 전망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1년 단위의 어쨌든 승인인 만큼 내년 이후의 갱신 조건이라든가 어쨌든 정치 안보 환경에 따라서 라이선스가 다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장비 반입과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단 숨통은 좀 트이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주마다 코인 한 개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자사 주주들에게 나눠줄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DJT죠. 이제 티커가 그렇게 됐는데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어쨌든 주주들에게 새 디지털 토큰을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을 이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거, 민코인 같은 걸 이제 발행하겠다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워싱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디어가 디지털 자산 사업의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하게 밟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약간 적자 규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모먼텀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장 초반에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브랜드와 크립토는 이제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지구상의 크립토 수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본인과 가족의 코인, 디파이 사업이 이해의 충돌을 낳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별로 신경은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트럼프 일가가 참여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는 이미 자체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 중이고 취임 직전에 민코인 트럼프를 출시해서 시가총액 145억 달러를 넘겼다가 이후에 엄청나게 폭락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에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확실히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올 여름 이제 일부 업권의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여러 건의 규제 집행 소송이 중단되거나 취하됐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업계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내놓은 새 토큰은 DJT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한 주당입니다. 한 개의 디지털 토큰을 에어드롭하는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토큰은 크로노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론칭 일정과 사용은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정보가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는 타이밍과 이제 겹쳐서 약간 눈길을 끄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지난해 들어서만 해도 이제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어쨌든 2020년 이후에 계속 연간 손실을 유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이른바 리스크오프 국면이 이제 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디어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크립토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셈인데, 자, 이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들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올해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기 정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와 이제 브랜드 코인이 계속 얽혀들고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책이냐 사업이냐 된 논쟁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3년 만에 하락으로 연봉을 좀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코인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H200, 200만 개 내놔이고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H200 칩과 관련해서 200만 개 이상 선주문했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체가 아직 좀 수준이 70만 개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라인을 캐파를 좀 풀 가동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70만 개를 어떻게 200만 개를 맞추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미 경제 매체들은 중국의 빅테크들이 2026년 인공지능용 H200 칩을 이제 200만 개 이상 선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70만 개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위탁 생산 파트너죠. TSMC의 H200의 추가 증산을 공식 타진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물량의 정확한 구매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TSMC가 2020년 2분기부터 H200의 추가 생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 기존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칩으로 이제 TSMC 4나노 공정에서 어쨌든 생산됩니다. 그러면서 수급 우려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차세대 블랙엘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H200까지 대규모 증산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 AI 칩 공급이 다시 한번 줄서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수요를 얼마나 맞춰줄지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한국의 빅테크들의 물량 배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가격도 공개가 됐는데요. 중국 고객사에 공급될 H200의 칩당 이제 약 가격은 약 27,000달러 정도 됩니다. 8개 칩이 들어가는 모듈 가격은 약 150만 위안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 이제 중국 전용으로 설계됐다가 막힌 H200 모듈이 약 120만 위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좀 비싸지만 어쨌든 성능이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인터넷 기업들도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 중심에는 반연 빅테크가 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약간 850억 위안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무려 1,000억 위안 이상을 쓰겠다고 칩 구매 계획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홍콩 매체가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제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바이두 등도 AI 경쟁을 위해서 H200의 물량 확보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작 베이징이 H200의 수입을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25% 추가 부담금을 이제 조건으로 H200의 어쨌든 대중 수출을 허용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는 외산 칩 의존이 자국의 AI 반도체 육성을 늦출 수 있다는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200 한 개가 들여오면 국산 칩도 일정 비율로 구매해야 된다는 이론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은 성능을 위해 H200이 필요하고, 엔비디아는 중국 수요가 이제 엄청나지만 미국, 중국 규제와 어쨌든 자국의 산업보호라는 정치 변수가 걸리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변수가 누가 얼마만큼 H200을 가져가느냐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쪽에서 완전하게 허용을 해줄지가 또 가장 주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MC는 일단 이 로이터 보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2분기부터는 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칩 하나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3,9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연간 그 OP 전망치에서 중국 부분이 빠져 있는 거라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 전망치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뇌 컴퓨터 시대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뉴럴링크이죠.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상용화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기도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뉴럴링크는 그동안 이제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고, 스페이스X가 원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기를 대량 생산하고 수술 과정도 완전히 자동화하겠다고 이제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척추 손상이나 중증 마비를 겪는 환자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임상 참가자는 머릿속에 이제 칩 하나로 비디오 게임도 하고, 자, 인터넷 검색도 하고 SNS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커서 생각만으로 움직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뉴럴링크는 2022년 미국 식품의약부이죠. 이제 FDA로부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설계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완을 해서 2024년부터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시작했고요. 지난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12명의 중증 마비 환자에게 임플란트 이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는 물론 일부 물리적 도구까지 생각하는 조작 실험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개발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뭐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이제 알아보니까 자금력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지난해 6월부터 이제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임플란트 기기 생산은 하이 볼륨 고물량 체제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술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기술이 이제 가져올 논장도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따라갈수록 법이라든가 윤리적인 것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요. 마비 환자에게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뇌 데이터를 기업이 다루는 시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 보안 규제에 사회적 논의가 필수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는데, 뉴럴링크가 꿈꾸는 미래가 이제는 공상과학을 넘어서 현실로 성큼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올해 정말 상용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피부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프랑스 15세 이하면 SNS 금지입니다. 프랑스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SNS 전면 금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2026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3월 1일부터 초중고 고교에서 스마트폰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이게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지난해 이제 9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 소셜 미디어 전면 금지, 그리고 고등학생의 휴대 사용 금지를 이제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청소년 폭력과 불안, 우울 증가의 배후에 소셜 미디어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는데, 이미 호주가 이제 이걸 하고 있죠. 만 16세 미만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스냅챗이라든가 틱톡,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 법안을 시행한 만큼 프랑스도 비슷한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제 1월 초 이제 국회에 관련된 법률을 제출해서 개정 생성 단계부터 나이 확인과 이제 차단이 가능한 법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소셜 미디어와 스크린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휴대전화 규제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통과되면 고등학교까지 금지가 이제 확대돼서 사실상 교정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프랑스는 2024년부터 이미 만 15세 미만의 이제 부모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용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나이 제한을 둬서 이 부분을 사용 금지하자는 걸로 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이런 문제를 EU 차원에서 이제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나이 제한이라든가 집행 방식은 각 회원국이 이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파급 효과가 될지는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법안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 한 70% 이상이 SNS 미성년자의 이런 부분 금지하는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상당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세가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에서는 또 이제 표현의 자유와 실용성 문제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 접속이라든가 부모 명의 계정 사용이라든가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근본적인 디지털 교육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전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소셜 미디어로부터 이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머무는 공간에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이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초강력 규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SNS 규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폴란드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이 지니는 의미인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천무 유도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면서 이제 증권가나 시장에서도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15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이슈의 핵심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안에서 이제 천무용 유도탄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폴란드 국방부와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함께 지금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포함해서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규모로는 한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의 방산기업 WB그룹이 지난해 9월에 설립했던 합작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사거리 80km급 유도탄, 이른바 CGR-080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은 유도탄의 납품 자체는 2030년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도탄 공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로는 폴란드 현지 생산을 계기로 해서 유럽 내 생산 거점을 확보를 했고 이로 인한 중장기 경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이 두 가지를 이번 리포트의 핵심 포인트로 짚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폴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천무 발사대 288대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천무 발사대는 말 그대로 로켓을 쏘는 차량이고요. 자동차로 치면 차체에 해당을 합니다. 반면 천무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대에 실려서 실제로 날아가는 탄약을 의미를 하는데요. 역시나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연료처럼 쓰일수록 줄어드는 소모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 발사대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유도탄의 수요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주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을 해봤을 때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 한 세트당 36발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한 발당 5천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초기 매출이 5,200억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봤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초기 물량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여기에다가 지금 나토 주요국들의 탄약 재고 기준까지 함께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토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탄약을 상시로 비축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사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독일 같은 다른 주요 나토 국가들까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확장된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봤을 때 잠재적으로 시장 규모가 한 5조 원 이상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업은 한 번 납품을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탄약을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수명 만료가 발생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모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규모 교체 수요도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030년부터 지금 납품되는 유도탄 그리고 이후에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장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여기에다가 신규 발주까지 함께 합쳐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에 이게 바로 한국투자증권이 말하는 구조적인 반복 매출의 핵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계약의 또 다른 의미,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점을 짚었냐 살펴보시면요. 유럽 현지 생산 체계를 갖췄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부분 역시나 지금 중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유도탄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용 생산 라인부터 해서 부품의 공급망, 기술 인력들까지 모두 현지에 자리 잡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락인 효과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 한 번 선택한 무기를 훈련부터 정비 그리고 보급까지 계속해서 같은 체계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점 자체를 경쟁 제품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중장기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약간 다릅니다. 한 나라가 특정 무기체계를 한 번 도입을 하게 되면요. 사실 훈련 방식부터 정비, 부품, 탄약까지 모두 그 체계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경쟁 제품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현지 생산 체계 구축 자체가 경쟁 제품의 진입 장벽을 높이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품을 하나를 들어왔을 때 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에는 어렵구나라는 그런 구조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폴란드에 마련한 생산 거점을 활용해서 유럽 내 천무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고도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유럽 내에서 살펴보시면 이미 천무를 도입을 결정한 에스토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와 프랑스처럼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 역시나 잠재 고객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빠른 납기라는 강점에 더해서 유럽 영내에서 유도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신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분명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이 지니는 의미 자체를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는 매출 구조와 연결지어서 봤고요. 결국에 길게 봤을 때는 유럽 현지에서 경쟁력이 생기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한다고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세웠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리포트의 결론은 분명하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천무 유도탄의 현지 생산 자체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출 구조와 경쟁력의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폐장일 당일의 주가 흐름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작년 12월 30일 폐장일 당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요 0.84% 좀 하락을 했습니다. 94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번 폴란드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반복 매출 구조를 만들고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중장기 경쟁력이 강화되는 신호로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새해가 돼서 앞으로 방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첫 거래일을 앞두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새해부터는 새 얼굴과 함께합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 합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디램 값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계속 오름세를 좀 시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가격들은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볼까 합니다. 잘 나왔고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눈에 띄는 성적표를 좀 내놔서 이러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연말 들어서는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혹은 지금 나와 있었던 계약을 좀 수치를 정정한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2차 전지들 악재가 여전히 좀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돌파구는 있을지 올해 전망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해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2월 PC용 디램 가격이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제품의 가격을 측정하기 시작했던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9달러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1월 가격이 1.35달러였다는 점을 복기해보면 1년 사이의 가격이 무려 7배나 가까이, 수치로는 586%나 폭등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6달러, 11월 8달러를 돌파하면서 가파른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결국에 정점을 찍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저장 장치인 낸드 플래시 역시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7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트렌드포스는 이러한 상승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1분기에는 공급업체들이 현재보다 50에서 60% 더 높은 견적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시장 전체의 단가를 주도하며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슈퍼사이클이 올해도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내년까지도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매크로 환경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용 디램이 올랐던 배경들도 좀 짚어볼 텐데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HBM 쏠림 현상을 인한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훨씬 높은 인공지능용 반도체, 즉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라인에서 HBM 생산 비중을 늘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범용 디램 생산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이런 폭등의 기술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HBM은 일반 디램보다 칩 크기가 훨씬 크고 공정이 복잡해서 같은 양을 만들더라도 웨이퍼 소모량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즉 HBM을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범용 디램 라인 서너 개가 멈춰야 하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트렌드포스는 내년 1분기 공급업체들이 50에서 60%의 추가 가격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견조한데 공급은 인위적으로 줄어든 상태라 부르는 게 값인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반기부터는 IT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전과 PC 시장을 덮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디램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사실상 PC나 서버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델이나 HB 같은 글로벌 OEM 업체들의 4분기 메모리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40% 이상 뛰었는데요. 지난 3분기에 10% 안팎이었던 상승폭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4배나 빨라진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완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0% 내외인데 반도체 값이 7배나 뛰었으니 제조사들도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주요 제조사들이 내년 초 출시하는 신제품 가격을 최소 15%에서 20% 이상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반도체 기업에겐 장밋빛 실적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구매 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나 이걸 사게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들려오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테스트에 있어서도 HBM4 루빈과 관련한 테스트도 최고점을 받았다라고 하고 지난주에 짚어드린 대로 구글과 관련한 TPU 테스트에서도 최고점을 받으면서 마이크론을 제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PU가 나오고 작년에는 또 새롭게 TPU라는 개념까지 나오게 됐는데 GPU나 TPU나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상승은 굉장히 호재로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드디어 왕좌를 좀 탈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탈환 전략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기술 재설계를 통한 초격차 DNA의 회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부터 기존의 설계를 완전히 뒤엎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요. 그 결과 HBM3E와 차세대 HBM4에서 구글, AMD 그리고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삼성의 HBM 출하량이 올해보다 1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점유율 또한 30% 선을 가볍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소캠2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인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 엔비디아 전체 소캠2 수요의 50%를 독점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애플과의 결속도 더욱 단단해졌는데요. 내년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에 탑재되는 저전력 메모리 물량의 70%를 삼성전자가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AI 서버와 스마트폰 등 핵심 공급망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2026년은 명실상부 삼성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CES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LPDDR6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소캠 관련한 부분들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죠. 8일 정도 되면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3조 올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ADR 상장과 관련한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최고죠.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KB증권 리포트 보니까 메모리 호황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28년까지 지속된다면 115만 원 닉스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께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중부 쪽에 신규 공장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공장을 인수한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이 그만큼 한다라는 건 그 위에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수출액이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번에 세계 6대 수출 강국이라는 엘리트 클럽에 당당히 가입하게 된 건데요. 2018년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 단 6개국뿐인데요. 특히 작년 한 해는 미중 갈등과 고관세 장벽 등 대외 여건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저력을 발휘해 연일 수출 전성 시대를 열어낸 건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5%를 책임지며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했는데요. 4월 이후 9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합니다. 전체 수출 증가액보다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더 컸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자동차가 72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냈고 선박과 바이오 헬스 그리고 K푸드로 불리는 농수산품까지 사상 최대 기록을 보태며 수출의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라면, 김 같은 K푸드, 그리고 화장품 같은 신성장 동력들이 각각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반도체가 앞에서 끌어주고 소비자와 중공업이 뒤에서 밀어주는 닫힌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를 대비해 비반도체 부문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경고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일단 당분간은 잘 될 거라고 유지가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 또 꺾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중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지도가 기존의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는 동남아와 유럽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지도가 글로벌 다극화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주목할 점은 대중국 수출과 대미 수출 비중이 무려 8년 만에 동시에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만 목매지 않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쪼개고 넓히는 다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결과입니다. 그걸로 그 빈자리를 무서운 기세로 채운 것이 바로 아세안 시장인데요. 아세안 수출액은 1,225억 달러로 미국을 4억 달러 차이로 바짝 추격하며 제2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인도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특정 국가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수출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기세가 올해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 장벽에 대한 부분들은 변수로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들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수가 됐지만요. 우리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방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올해 수출 목표를 더 높여 잡고 있지만요. 사실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미국의 보편적 관세 도입 가능성과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우리 수출의 최대 위협인데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관세 회피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과의 FTA를 확대하며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결국 2026년은 우리가 획득한 수출 7천억 달러라는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공급망 재편의 파고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가 관건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2026년 첫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즘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단에서의 캐즘 극복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반전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 지금 양으로 승부한다면 한국은 기술 신뢰와 또 고부가 가치로 판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숫자만 보면 위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거는 현 시각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럽의 신장부에서 그것도 품질의 가장 까다로운 프리미엄 브랜드가 결국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가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화재 안정성과 장거리 주행 성능이 중요합니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 K 배터리의 위상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또한 리튬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배기현선을 회복하는 것도 호재로 작용되는데요. 평가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비싸게 사서 싸게 팔던 악순환을 끊고 수익성을 회복할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ESS는 그간 이어져 온 배터리 업계의 보릿고개를 넘게 해줄 확실한 제2의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ESS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산 ESS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북미 공장 라인 일부를 ESS 전용으로 전환했고 SK온도 테네시 공장에서 ESS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ESS 배터리 수요가 2030년까지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진 사이 ESS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수익을 보전하며 기술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배터리 3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튬 값이 오른 건 일단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호재일 겁니다. 물론 역내깅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요단에서 아직 극복이 좀 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ESS 시장 전략을 선점하는 걸 전략으로서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발표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연차에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럴 만한 메리트가 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680만 원 이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환지원금 100만 원 신설입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주는 돈인데요. 여기에 성능 보조금을 합치면 중형 세단 기준으로 약 680만 원에서 알파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구매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력에 따른 차등 지원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보다는 기술력이 앞선 K 배터리 차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똑똑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를 더 싸게 살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아울러 V2G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올해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대중화와 국내 배터리 생태계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ESS를 체크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전고체 배터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상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네, 우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시점을 1년 앞당기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면서 주행거리는 2배로 늘리는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이자 종착역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고체는 불이 붙기 쉬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형태입니다.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아 냉각 장치를 줄일 수 있고 그 남는 공간에 에너지를 더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상용화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기며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SK온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삼성 SDI 역시 독보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의 최대 난제인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2027년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FP 배터리로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고체 시장을 통해서 남는 공간 에너지를 더 채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을 지금 1월로 보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1월 말에 투자 설명회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뭐 ESS 신규 수주나 전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때를 가장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각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2026년 첫 거래일 개장까지 7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뉴욕 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날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이로써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며 좀 연말을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확실히 사라진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작년 한 해 전체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3대 지수가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AI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좀 많이 가팔랐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고요. 위험 회피 물량들이 좀 등장한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런 상승 동력이 약해지는 부분들은 좀 우려감을 키우는 듯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새해에는 AI 버블이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올해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시선들이 좀 혼재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올 한 해에는 이제 뭐 오픈 AI라든지 혹은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기대감도 있으니까 과연 이로 인한 그 미증시의 향방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2026년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지난 폐장일에서는 아쉽게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1년 전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 자체는 오늘부터 4,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25포인트라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지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과연 높은 상승 탄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그 안에서 수출을 견인했던 게 반도체로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지금 반도체를 향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1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환율 또한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폐장일에는 살짝 고개를 들게 되면서 올해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출발할지부터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저는 좀 상승 출발로 바라면서 연휴를 좀 보냈던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미국 시장의 좀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오전 시장은 조금은 좀 힘에 부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은 10시 개장이니까요. 10시 반까지 어떻게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오전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힘에 부치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오전 시장을 지나고 난 뒤에 전약 후강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를 할 때 일단은 반도체 투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아마도 오늘은 오전 시장을 좀 지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강하게 좀 밀어 올려 붙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는 그런 오전 시장이 오전 시장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개장 자체가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실 마감 시간은 똑같이 3시 반에 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전 시장에서는 거래량 자체도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전 시장이 지나고 나서 오후장에서의 좀 전체 시장은 그래도 좀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브리핑을 살짝 했던 것처럼 25년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를 보면 산타랠리가 일단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AI 기술주 전반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7천억짜리 7천억 달러 수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기도 했고 그 안에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봤을 때 여전히 AI 쪽, 반도체 쪽으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올해 2026년도도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각종 증권사 하우스에서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잡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AI가 돌아가는 판
이라고 하죠. AI 돌아가는 판에서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주말 사이, 연휴 사이 내에 계속해서 D램 가격에 대해서 추이를 좀 살펴본 결과 역시나 DDR5라든지 D램 전체적인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HBM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지 그다음 나와야 되는 루빈 칩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2026년도는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가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만 100% 그럼 가져가야 되냐라는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내가 포트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100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반도체는 최소한 40에서 50은 가져가 주시는 게 2025년도도 좋았다시피 2026년도에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반도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D램 가격 상승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메모리 슈퍼사이클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95만 원, 삼성전자 16만 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올 한 해도 반도체가 잘 갈 것이다라는 예측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힘차게 문을 열었고요.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불리는데 올해 모두의 계좌에 붉은 빛이 뜰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연말은 조금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연말로 갈수록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고 있고 여전히 올해 금리 전망에 대해서 향방이 조금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10시에 개장을 했지만 마감은 3시 반 그대로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지금 양 지수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국내 지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5% 올라가면서 4,22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53% 오르면서 930포인트 선에서 함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폐장일에는 장중 12만 원 그리고 65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탄탄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난 거래일에서 기술주들이 전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반입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내러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1.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센티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 첫날부터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가까이 좀 상승하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만 좀 빨간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1.3%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2%가량 지금 낙폭이 큰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 0.2%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3%가량 약세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살짝 약세 흐름이 짙은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지금 외국인이 한 50억 원 조금 넘게 사들이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물량을 함께 덜어내고 있다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 0.1%, 한 0.6%가량 강보합권에 불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새해 첫날의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양시장 좀 출발을 해주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4,200포인트를 좀 넘어서 시작을 해준다면 일단은 첫 스타트는 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아직은 조금 30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6년도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래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은 움찔움찔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HL 만도가 10% 이상 가량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로봇 관련된 이슈를 받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이 또 6%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연휴 사이에 계속 이제 쿠팡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쿠팡이 뭐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영업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벌금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쿠팡이 자체적인 물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경쟁사인 네이버라든지 이마트 같은 데로 고객들이 좀 넘어가게 된다면 CJ 대한통운이 좀 제일 큰 수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해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답답했었던 셀트리온도 오늘 6%가량 올라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6%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 대한 인수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계약 공시도 또 터져 나오면서 셀트리온 이형제도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좀 개별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테마는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의 1월 4일 방중에 관한 테마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코스맥스, 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오랜만에 10%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고 원텍이라든지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된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2025년도 11월 달부터는 살짝 소비주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은 소극적인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역시나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엔터라든지 피부 미용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전체적으로 원래 갔던 테마보다는 전체적인 좀 순환매적으로 좀 돌아가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2026년도 첫 번째 개장일을 조금은 탐색하시면서 일단은 10시 반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승 출발을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 있는 첫 시작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시 반까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봤다가요. 그 이후에 시장 흐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단 그래도 반도체 투탑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H200을 대량 주문했다라는 이슈도 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번 이슈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그널일까요? 뭐 이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보니까 뭐 H200을 중국이 안 쓴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200만 개의 주문이 들어왔다. 네. H200만 해도.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도 H200을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썼었던 H20보다 한 6배 정도 가량 성능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고 거기다가 지금 200만 개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H200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블랙엘보다는 전작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없어요. 70만 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30만 장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TSMC에 주문을 넣었다고 하고 그러면 H200에 들어가는 H
HBM3E는 또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HBM3E는 현재 HBM의 5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완벽하게 호흡이 들어맞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HBM3E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뭐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했다라는 마침표가 찍힌 뉴스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H200에 대해서 대량 발주가 좀 들어온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의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PSK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장비주들에 대해서 테크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낙수 효과를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H200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단까지도 좋은 결과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중국 H200 칩의 대량 주문 소식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낙수 효과로 한미 반도체나 뭐 테크윈까지도 함께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멘트 해주셨고요. 그리고 H200 수출이 좀 확대될수록 사실상 국내 반도체 기업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아가는 구조니까 이 점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0.7% 정도 오르면서 65만 원 선 더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1.5% 더 큰 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에 중국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 엔터 쪽 보자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번 폐장일 때도 엔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엔터주들이 살아나게 되는 본격적인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터주를 저는 계속 좋게 봤던 이유는 엔터주들이 너무 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간판에 10만 원에 걸려 있을 때는 아무런 손님도 없다가 12만 원의 간판이 딱 걸리면 갑자기 물밀듯이 손님들이 막 사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짤을 봤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엔터가 지금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만약에 하이브라든지 SM, YG가 신고가를 뚫고 위쪽으로 막 신고가 행렬을 하게 되면 그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몰려 드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절대 깨지지 않는 주식의 법칙이라고 보여지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본인들은 한알령이라는 걸 했던 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 날 방중을 해서 결국에는 엔터 쪽 특히나 미디어 K컬처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풀어나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친년사에서도 앞으로는 반도체, 뭐 전력기기 이런 것도 좋지만 K컬처를 조금 더 수출의 선도 기업으로 좀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엔터 쪽하고 미디어 쪽은 역시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2025년도에는 엔터주들이 참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블록버스터급 아이돌인 BTS가 3월 20일 날 컴백이라는 확정을 지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BTS가 해외 순방 공연을 돌겠죠. 그럼 순방 공연을 돌면 결국엔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국에 관련돼서 엔터는 지금은 하이브보다는 SM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요. 결국엔 SM의 2대 주주는 텐센트 뮤직이에요. 그만큼 중국 자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의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된다면 SM 소속 가수들이 조금 더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시장에 관심이 좀 있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중국인들이 사실은 뭐 그 에스파라든지 이런 SM 출신 가수들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해요. 하이브 출신들보다는. 그래서 아마도 SM이 조금은 중국 관련돼서는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이브건 SM이건 JYP, YG엔터 여태까지 다 지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찾아가셔서 포트에 꾸려 놓으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역시나 대장주는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조금 더 중국 쪽에 지금 모멘텀이 붙는다면 약간은 좀 더 수익을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SM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2026년도에 내가 포트를 가지고 간다면 한 10% 가량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포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해서 엔터 쪽과 미디어 쪽이 훨씬 더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 쪽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BTS 완전체 컴백도 3월 20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에서 한 5%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JYP 엔터까지도 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터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사실 엔터 쪽도 있긴 하지만 지금 관광이나 유통, 카지노 쪽들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안에서 만약에 한중 관계 모멘텀을 좀 받아간다면 어느 쪽이 가장 빠를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다 해주고 있죠. 엔터. 가장 빠른 거는 역시 엔터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비 관련된 소비.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는 코스닥에서 정말 한 어깨 하던 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어깨가 많이 좁아졌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 가수 키우는 거 엔터 사업도 맞지만 제일 잘하는 건 피부 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애들이 제일 큰 수혜주구나라고 힌트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만약에 우리나라의 K컬처라는 K문화가 더 확산되고 더 많이 수출이 된다면 가장 수혜받는 건 저는 당연히 엔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줘야 될 건 예전처럼 무조건 뭐 아모레퍼시픽이야, LG생활건강이야, 그건 아닙니다. 화장품 주에서도 정말 똘똘한 친구를 찾으셔야 되고요. 화장품에서도 중소업체,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를 가장 잘 확장시킬 수 있고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친구를 찾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스터디를 하자면 약간은 리프팅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휴재, 뭐 원텍, 뭐 이런 종목들까지 보시는 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역시나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답안지로 봤을 때는 엔터 쪽이 가장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빨리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화장품이나 소비 쪽으로도 긍정적인 점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CMO 시장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한 8%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움직임이 미미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소식이 앞으로의 상단을 좀 더 열어볼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될까요? 일단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종목이에요. 네.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3달 정도를 계속 눌렸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인데 일단은 지금 이게 원래 없었던 소식은 아니잖아요.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해서 하겠다라는 건 셀트리온이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GSK 공장을 인수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 특히나 CDMO, CMO 기업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건 뭐 정말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장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DMO, CMO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관세, 15%의 관세를 고객사에서 물다 보니까는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물건을 못 맡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번 결정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정고점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딱 정고점 자리인 2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매기가 붙고 거기다가 제이포모건 헬스케어까지 어느 정도의 좀 퍼포먼스가 좀 붙는다면 셀트리온은 이번에 정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22만 원대 그 완전 정고점 2024년도 초반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무조건 좀 홀딩하시는 게 좋다. 오늘의 급등을 하루 만에 급등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셀트리온이 공장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처음 있는 소식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 인수 소식에 덧붙여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까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지금 한 8% 넘게 오르면서 19만 6,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22만 원까지도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홀딩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지금 여전히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지금 1.3% 큰 폭의 상승세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월 돼서는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붙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과연 더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도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1,44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 오늘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증시 상황 봤을 때는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이 탄력이 좀 더 나옵니다. 1% 정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빼고 있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 500계약 정도 들어오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개장 첫날인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작한 지 20분 정도 됐잖아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 것 약하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1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원래 많아요. 원래 1월 효과도 가지고 가고 있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다음 주면 CS 2016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슈팅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없고 앞에 코너에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중국 쪽만 조금 이야기가 조금 그러니까요. 부각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오늘 이제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다음 주부터 아마 장을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좋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셀트리온 8% 갔어요. 그러니까요. 많이 졌거든요. 네,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뭐 1월 되면서 뭐 조금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 자체가 올해 화두는 어찌됐건 금리 인하일 거고요. JP모건 이후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어찌됐건 또 기술 이전 이야기들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항상 조금 아쉬웠던 게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수급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줘야 네.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조금 훈풍이 퍼지는데 11월이랑 작년 11월을 보신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그 힘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좀 괜찮게 네. 뭐 시장을 조금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대장주는 뭐 여전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3% 뭐 바로 이제 달려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12만 원이 상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 전후로 맞아요. 8일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그렇고 그 일본 증권사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여전히 조금 단단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네. 올해 어떻게 될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뭐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쪽을 밀어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수급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네,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1월 동안에 확인 한번 해 보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인 개장 초반 23분 정도 지났는데 살짝은 약할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 사실상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본다면 오늘을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환율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구두 개입이 좀 나오면서 뚝뚝 떨어졌고 1,450원대 움직임 나오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움직임 나오다가 오늘은 좀 살짝 오릅니다. 1,441원 30전 그래도 1,450원대 아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환율을 어느 정도로 밴드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은 그래도 1,400원 중반 이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네. 그리고 1,500원 터치하는 게 뭐 어쩔 수는 없다라고 받아들이세요라는 게 조금 중론이었다라고 네. 하면 최근에 국민연금도 이제 그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할 카드를 또 뺀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만큼 환율 방어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한 1,450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요 정도가 중간 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1,400원 이하로 떨어진 거 정말 어려워요? 라는 질문들을 조금 많이 받고는 있는데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1,400원 이하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유인 즉슨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뭐 큰 상황도 있었지만 그냥 20년 전, 30년 전 환율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800원, 900원이었어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머릿속에 딱 그냥 입력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IMF가 한번 크게 딱 오고 나니까 환율 요동치고 나서 그 다음 안정권이 1,000원대, 1,100원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크게 한 번씩 큰일을 겪고 나면서 바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1,400원 이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수출할 때 당연히 환율이 높으면 원자재 수입하는 데도 안 좋으니까 마진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환율이 그렇게 변동되는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체력만 좋았다라고 하면 그게 분명히 가격 정가로 모두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그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환율이 올라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죠.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에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가격에 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환율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 이번 올 한 해는 1,400원이 뉴 노멀로 들어가는 네, 시대가 좀 될 맞아요.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1월에 가장 강한 섹터가 그 한 해를 좀 주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로봇이었거든요. 그러면 네. 올해는 대표님 좀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1번은 반도체 무조건 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CES 때 로봇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나를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네.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올해 시장은 크게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로봇이 정말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로봇이어나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춤추고요. 뭐 쓰러뜨리면 중심 잘 잡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상 생활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반문을 해본다라고 하면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로봇을 지금 어느 쪽을 쓰냐면 첫 번째는요. 집에서 가정용으로 조금 쓰는 포맷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에서 쓰는 포맷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CES 2026에서는 이쪽에 포커싱을 맞출 것 같아요. LG전자도 이번에 이제 뭐 가정. 로봇 가전 이야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진짜 쓸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쓰는데 과거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열심히 짐을 나르는 로봇이 시연을 했었는데 중간에 걔도 쓰러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시장에서는 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CES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스에 따라서 조금 오래 또 다시 이어갈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는,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로봇이 그래도 주도주의 섹터에 하나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다만 최근에 그 로봇 관련주들이 보면 네. 급등락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안전하게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급적인 문제는 당분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로봇 관련주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뭐 한 1월, 2월쯤에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조금 안정화가 되려면 진짜 로봇이 잘 되고 많이 네. 팔리고 실적이 찍히는구나가 사실은 1분기는 지나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장기 흐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CES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물을 먼저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1번은 여전히 반도체다라는 부분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번째랑 같이 열어볼게요. 일단 방산 반도체는 뭐 시장 안에서 늘 주도주 섹터로서 비중 있게 가는 쪽이죠. 그리고 반도체는 대표님께서도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간 많이 할애해서 전략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게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이 오늘 큰 폭의 상승폭을 시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 굉장히 크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바 같은 경우는 0.71%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약간 엇갈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상승폭 키워가면서 10.2%까지 지금 오름폭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일정 매매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략을 좀 시간 할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장밋빛 전망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건 없으신 분들이 지금 가격대, 신고가인데 들어가도 될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완전- 할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네.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가 이제 사실은 항상 연초에 화두입니다. 네. 둘 중에 올해 뭐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네. 올해는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것 네. 같아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저도 사실은 올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챗 GPT가 구글 제미나이한테 밀렸는데 이걸 뺏어올까라는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애들이 뭔가 나올까? 그러니까 아마존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도 네. 테슬라도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계속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두는 사실은 TPU였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고도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올해는 네. 아마 더 많은 개인적인 ASIC 반도체 칩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을 보시더라도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가격 하방이 딱 경직이 돼버리니까 실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 상방을 많이 올려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영업이 올해 예상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거의 뭐 한 130조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HBM, AI가 나오면서 이 사이클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사이클 산업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HBM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었던 게 삼성전자였고요. 그다음에 사이클 산업 초기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년은 잘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넘어갈 때쯤 되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사실은 뭐 은행에 예금 넣고 뭐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제 포트에 안정적인 거 뭐 하나 딱 넣어놔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을 저희가 또 생각을 안 할 네, 수는 맞아요. 없어요. 근데 소부장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크게 보면 소부장은요 레거시 쪽이냐 HBM 쪽이냐 여전히 이제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레거시 쪽은 캐파 증설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올해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한 18%에서 20%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캐펙스 증설을 같이 해버리니까 여기서 가격이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예를 들면 50%가 늘었다라고 하면 그 절반도 지금 캐펙스 증설을 안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매출이 늘어나는 구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최근에 보면 후공정과 네.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잠깐 이제 소스가 나왔었는데 기판주들. 에이식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기판들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소부장 쪽에서는 상반기 때는 소재와 기판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조금 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압축을 해보자면 삼성전자 포트에 담아놓고요. 삼성전자 향 소부장 위주로 또 담아두셔도 저는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네. 올해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자리를 좀 네. 잡아가는 한 해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반도체 하드웨어 체크를 해봤으니까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외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네이버를 상단에서 담아가는 부분들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AI 1차 성과 발표도 있기는 했습니다. 한 1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한 팀이 탈락하게 될 텐데 이쪽까지 수급이 좀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 오늘 예를 들면 네. 그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더 기대되는 건 사실은 카카오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네이버 이제 검색 활용해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상단에 네이버 AI 검색이 먼저 뜨기는 해요. 저도 사용을 해보면 조금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챗GPT나 제미나이를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밀려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은 들어가시면 챗GPT 탭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카카오가 챗GPT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앞으로 보여줄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이제 주가 상승폭을 보면 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되려 대형주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 밑단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도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이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형주보다는 네. AI 소프트웨어는 그 밑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시총 작은 종목들, 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들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뭐 사실 업종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매년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또 열리고 나니까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종목들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 부양책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포인트를 크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JP모건 헬스케어가 12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셀 온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셀 온일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닝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더 간다. 야,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텍 기술 이전 얘기 나올 거고 뭐 다른 애들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저는 다음 주 주까지 해서 네. 이 주가에 거의 대부분 선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종목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한 금요일쯤 되면 또는 좀 늦게 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장에라도 이제 셀온을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간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사실은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를 보신다라고 하면 알테온이 빠지고 나면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그 아랫단으로 올 네. 수밖에 없는데 로봇과 바이오와 2차 전지 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최근 들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저가 매력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크게 수급이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에 이제 종목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알테오전 빠지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나머지가 ABL 바이오, HLB, 리가캠, 티슈진, 펩트론 3천당입니다. 네. 6개가 바이오네요. 바이오예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야 확실히 바이오가 좋은가 보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밀어준대. 정부에서도 민대. 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지배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아마 1월 달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하면 셀온 차익 실현은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1월 말에서 2월 넘어갈 때는요. 다시 훈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길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딩을 조금 잘 박자를 맞추셔야지 박자 못 맞추면 플랫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팔고 1월 말을 다시 보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잡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일단 다음 주 정도엔 팔고 월 말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비만 치료제가 조금 강세 보이는 섹터 중에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올해 전망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비만 치료제 좀 관심 있으시다면 한 종목의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것과 여러 종목을 조금씩 담아서 포트를 구성하는 것과 어떤 게 조금 더 나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섹터 자체가요? 지금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네. 결론은 이거거든요. 올 한 해 바이오에서 유망한 건 이런 거야라는 걸 조금 알려주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잖아요. 네. 아마 주목되는 게 비만 치료제 얘기도 나오기는 할 거지만 저는 ADC 관련된 게 훨씬 더 시장에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강한 흐름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섹터, 글로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빅파마들이. 근데 먹거리가 비만 치료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다 안 좋았고요. 얘네들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 탄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힘이 조금은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구용 나오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요. 조금 더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른 거 아니면 적응증이 확대되는 것들로 네. 나오긴 하는데 기존만큼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짧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종목을 담으시는 것보다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제일 빨리 상용화되는 거는 그래도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차라리 이 안에서 이제 여러 섹터를 보신다라고 하면 ADC를 저는 ADC 쪽.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네. 바이오 안에 섹터 안에서는 ADC 테마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추려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장중에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4,230선 돌파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이 첫 개장일이니까요. 2026년 큰 그림을 대표님이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5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오. 빠르면 상반기 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크게 네. 나쁠 거는 지금 딱 따져본다라고 하면 환율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시장에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적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응이 되면 그걸 더 이상 악재로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1,400원에서 1,450원, 뭐 가끔 1,400 후반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딱 기정사실화 돼버린다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1월 말 2월 넘어가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또 하기를 그쵸. 시작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강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적이 탄탄한 조선 같은 경우가 연말에 많이 줬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 조선이 수주가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강한 섹터들도 더 나올 거고 네. 방산도 최근 들어서 뭐 재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조금 쉬는 것 같지만 오늘 시장 보세요.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럽이 휴전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간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 장비가 다 ቢ었어요. 그럼 이거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방산기업들 당연히 실적 여전히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중국도 못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눌려 있는 게 한국이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득 취할 거 조금 취하고요. 중국에서 또 이득 취할 거 조금 취하면서 실적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작년 25년도 아마 코스피 수익률, 코스닥 수익률 굉장히 그래도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큰 그림 5천 곧 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팅 좀 하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첫 거래일입니다. 1시간 늦게 개장해서 3시 반에 종료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1월은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또 신년을 맞아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반면에 미국 증시는 위험 회피로 인해서 2025년 말에 나흘째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과연 첫날 우리 시장은 첫 단추를 잘 끌 수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79% 상승하면서 4,247.3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55% 상승하면서 939.7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주체별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외국인은 923억 원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951억 원대 마찬가지로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오늘은 나홀로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각 1,896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이 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쌍끌이 매수세가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다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기업의 질주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현 시각 3.5% 상승하면서 12만 전자를 넘어서서 13만 전자까지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 시점 12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84%,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데이터죠. 2025년에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기업들의 질주가 아주 눈에 띕니다. 이 중에서도 25%를 차지할 만큼 앞으로도 반도체의 1등 공신이 어느 정도까지 기세가 갈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10% 넘게 아주 강한 빨간 불기둥 채우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개별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가들이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현시가 20만 원 선에 안착해낸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HL 만두입니다. 로봇주도 오늘 강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CS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12%대 강세 보이면서 6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또 3월에 BTS 컴백 발표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하이브도 오랜만에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3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질주가 눈에 띕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진행될 CS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대무백스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휴림로봇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부터 강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4,247선 터치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흐름은 조금 더 강하게 탄력성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따라서 오늘 엔터나 여행 관련주, 놀자주 쪽으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